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서산경찰서장 김석돈입니다. 오늘 쉬시는 날인데요. 참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특별히 전에 안 오시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일부는 서울에서도 제 아는 분들이 제가 오늘 여기 온다니까 격려해 주시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여 53 선지식인들 이제 강의를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참 전국에서 유능하신 스님들 또 내노라 하는 이제 그 인물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예, 제가 이런 경험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신 스님과 우리 서광사의 스님들 또 불자님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거 좀 누가 좀 띄워주실까요? 내용을? 저는 주로 저는 그 고향이 여기 대산이거든요. 대산인데 우리 경찰관 생활을 주로 서울에서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전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언제부턴가 이제 전철 타신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습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전철 타시면 여러분들 다 타셔보셨지만은 다 무심결에 자기 행선지 이렇게 로 해서 이제 무심코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가시는 분, 둘이 가시는 분, 여러 명이 가시는 분.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만하게 눈여겨보면은요, 그분들 표정이 아주 각각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뭘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정을 짓지 않고 무심코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전철만 타면 이제 눈여겨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무심코 가는데 하여간 뭐가 못마땅한지 아주 얼굴을 찡그릴 대로 찡그리고 가요. 응? 아주 인상을 찍어 가야 돼. 그 표도 괜찮으면만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쭉 볼 텐데요. 무심결에 이렇게 듣는데 세상 만사 모든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혼자 그냥 가면서도 저거 찡그리고 있기도 어렵겠다 이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잘생겼어. 얼굴이 진짜 남자는 미남이고 여자분들은 미인이요. 근데 왠지 그 얼굴에 그늘이 잔뜩 서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도 이쪽서부터 싹 보면은 굉장히 미인이신데 왜 저렇게 어둠이 깔렸을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중에서요, 어느 그 할머니로 기억하는데, 어느 할머니는 그냥 무심결에 전철 타고 그냥 앉아서 가는데 너무나 멋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근엄한,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경솔하지 않고 근엄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또 당당해요. 어딘지 모르게 당당하고 또 아주 얼굴에 미소가, 너그러운 미소가, 그냥 누가 웃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미소가 그냥 얼굴에 가득하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또 밝아. 표정이 밝아. 이야,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저런 분이 좀 돼야겠구나. 저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런 얼굴이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역시 이제 불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데 좀 더 밝아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강의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용 들어보면은 어떤 분의 강의도 이렇게 한번 웃고 그 표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오늘 제가 여기 좀 여기가 무게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찰 아니고 또 옆에 스님도 계시고 옆에 도신 스님도 계시고 다 불자들이시라서 뭔가 좀 품격 높게 조금 점장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좀 저기 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아까 할머니 제가 봤던 할머니 표정을 한번 짓고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이제 일단 먼저 마음이 편안한 얼굴이 편안한 자세를 한번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주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다. 예. 그러면서도 근엄한 표정. 근엄한 게 어떤 때 근엄하냐면요. 막 새 며느리 얻어서 새 며느리가 큰절 할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딱 받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근엄한 얼굴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지어보세요. 예, 아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한 얼굴.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얼굴 가득 이 미소를 이렇게 지어야 돼요. 미소를 너무 이렇게 촐랑맞게 지면은 금방 식어. 그래서 은은한 그런 미소를 딱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이 밝아야 돼. 아무리 웃는 칠 해도 이 어두운 기색이 있으면 밝질 못하면은요, 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맑고 아주 밝은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어디 아직 안 돼.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아주 편안하고 또 당당하고 맑고 밝은 그런 표정. 예, 우리 역시 할머니 보살님이 진짜 표정이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본인 표정은 잘 몰라요. 본인 표정은 잘 모르고요. 진짜 동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동영상 찍어보시고 한번 얼굴 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있나 이러거든요. 이제 지금 아주 표정들이 밝으신 분이 있는데 아직도 아까 그 표정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밝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강의 한번 같이 하시죠. 예? 예. 박수도 치시면서, 예. 그래야 된다. 그러시면서, 정직의 가치가 뭔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예. 이 전체 화면으로 좀 안 될까요? 이 시간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값비싼 시간인데. 주영 씨. 전체 화면으로. 네.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요. 이 만물의 영장을 이렇게 조정하는 검은 손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잘 못 믿으시겠죠? 예. 넘기면은, 내가 잘 못 눌렀는 거네. 아까처럼 해. 내가 요걸 눌러서 그런가 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픈 발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강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강물을 찾아가는데요, 이 사람 의지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발등에 고름이 나고 아주 발등이 뜨끈뜨끈하고 아주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도저히 안 돼서 강물에 물을 발을 담그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 사람을 조정한 것은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요런 이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 메디나충은 본래 이 강물에서 알을 까고 사는 기생충인데, 이 강물을 이렇게 마실 때 그 알을 마시게 되면은요, 이 메디나충이, 여기 메디나충인데 이게 꼭 긴 칼국수발 같죠? 이 충이 몸속에 자라면서 1년 정도 자라면 1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이 1m 정도 자라면서 이제 성충이 돼서 알을 다시 깔 때가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물가로 이 메디나충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조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이 살갗을 뚫고 몸통에 살다가 이 밑으로 파고듭니다. 물이 가장 쉽게 닿는 데가 발 부분이잖아요. 그게 발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피부 밑으로 딱 오면서 이제 메디나충이 이제 작전을 쓰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통증이 아프게 하고 열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물에 빨리 담그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물 속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딱 담그면은요, 메디나충의 이 살갗을 뚫고 나오면서 알을 그때 막 몇만 마리의 알을 딱 물에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거죠. 이 메디나충이 이렇게 사소한 기생충이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데, 만약 그 반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사람을 조정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정신 생명을 리드하는 영혼이 있거든요. 이 육체는 말 그대로 물질 생명을, 물질 생명인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완전한 우리 인간, 이게 생명체가 구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육체의 기생충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생충이 감염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기생충이요, 사람의 영혼을 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1월 28일 날 아침 8시에,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한강 마포대교에 해군 소장이요,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옆에 그 차에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 유서 내용이 가족을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가족 미안하다, 이러면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뉴스를 통해서 해군 장성이 투신했구나, 우리 그 방위산업 비리에 의해서 수사를 받다 이렇게 투신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투신 자살을 누가 조종을 했을까? 대한민국 해군의 육군 소장 별 2개거든요. 투스타라면은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국가관이 투철했을 것이다. 그러니 사명감이 투철하니까 투스타까지 달아줬지, 대한민국 군인이 아무리 썩었다 해도 아주 현찮은 사람을 투스타까지 달아줬겠느냐. 그런 사람이 왜 가족한테 미안하다, 보고 싶다 하면서도 가족하고 같이 살질 못하고 투신 자살했을까? 저는 영혼의 기생충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맑은 영혼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기생충이 감염해서 그 기생충이 아까 메디나충이 사람을 조정하듯이 이 맑은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게 돈을 밝히게 하고 청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강으로 투신 자살하게 조정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얼마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어울리고 보던 사람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가끔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장이기 때문에요. 이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사고 나오면 현장을 반드시 가보거든요.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가서 보면은 혼자 가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혼자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그냥 자기가 전복돼서 처참한 모습으로 현장에 죽어 있습니다. 진짜 그 꼴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이분이 왜 당신 여기가 이러고 있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가져야지. 왜 여기가 이러는 거야?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왜 여기가 있는 거야? 당신을 이렇게 죽음으로 모른 건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이분도 누구보다도 가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도 무심결에도 가족한테 가야겠구나, 집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운전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누군가 몰았을까? 나는 이분의 영혼에 기생충이 감염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봐보세요. 차를 가져왔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그죠? 그 사람들 다 합니다.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 딴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면 차를 가져왔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또 술을 마셨으면 차를 몰지 말아야죠. 대리기사를 쓰든가 걸어가든가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기회는 여러 번 있어요. 정신 차릴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근데 왜 그렇게 술 마시는 기회, 운전하면 안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들어요. 나는 역시 그 기생충이 영혼에 감염돼서 그 기생충이 조종해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도 저도 영혼의 기생충에 감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생충이 감염되면은 못된 짓을 하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아주 그 사악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악한 쪽으로 나도 모르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생충에 감염되는 건 고사하고,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제 아는 분들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보신탕 좋아하는 분 5명이 보신탕 잘하는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 받는 아줌마가 주문을 받습니다. 1, 2, 3, 4, 5분 모두 개죠. 그러니까 네 하고 끄떡끄떡 금방 개가 되더라니까요. 워낙 그분들이 보신탕을 좋아하니까는 다음 날은 어디로 가냐면 보신탕하고 삼계탕 같이 하는 집에 갔어. 또 주문은 아줌마가 셉니다. 1, 2, 3, 4, 5 여기 개 아닌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죠? 예. 근데 기생충이 감염됐거나 어떻게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실래요?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정직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요즘 문을 놨으면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에 사는 분들 이제 문을 놨으면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쿵 하고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죠? 요즘 현대사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런 시대입니다. 차를 타고 다리를 걷는데요. 다리 상판이 뚝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십니까? 94년도에 서울의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32명이 죽었어요.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이 화재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 불을 놨어요. 무려 192명이 죽었습니다. 21명이 실종돼서 아직도 못 찾고 있죠. 이제 또 활동하시다 보면 백화점이 가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95년도 삼풍 백화점이 그랬습니다. 502명이 죽었습니다. 937명이 부상당하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냥 배가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2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죠? 295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9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사회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요즘은요, 어찌된 것이 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서도 함부로 막걸리나 소주나 음료수를 못 마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걸리다 누가 농약을 자꾸 타거든. 음료수에다 농약을 타요. 뉴스에 들으셨죠? 할머니가 그런 요즘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가서 이제 시간 보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스톱을 치 10원짜리 100원짜리. 근데 이제 그것도 옛날 같지 않아서 자꾸 이걸 하면서 밑장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할머니들까지 이제 정직하질 못해. 그러니까 요즘 화토가 바뀌었어. 화토를 크게 밑장을 못 빼게 이렇게 큰 게 아주 앨범만하게 해가지고 절대 밑장을 못 빼게 이래. 이 사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어떤 분은 야, 큰 판 벌어졌네. 정직하지 못하면은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여기 경찰관들도 몇 분 오셨는데 저희 경찰서에 출근하면은요 아침에 가끔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누추한 시골 할머니가 경찰서 현관 옆에서 이 손수건 잡고 눈물을 지각지각 흘리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경찰관들 보기가 민망하니까는 벽 쳐다보고 계속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알아요. 제 양반이 왜 그러는지. 제 양반 분명히 이 경찰서 안에 형사라든가 어딘가에 그 양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내미가 정직하지 못해서 죄를 져가지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밤새 기다리다가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기다리다가 훌쩍훌쩍 하다가 그러고 직원들이 출근하는 그 아침 해가 뜨는데도 안 나오니까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 아들은 정직하지 못했던 정직했던 이 아들은 꿈이고 희망입니다. 여지껏 살아온 희망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정직하질 못했어. 죄를 져가지고 이 가장
가장 가까운 이 할머니를 울리는 겁니다. 그죠? 정직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를 좀 보이더라도 또 나한테 가까운 사람한테는 힘들게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득이 될 줄 압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싫어합니다. 어디서 있었냐고 하면은 우리 서산 시민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병원에 장염으로 37살 된 그 남자분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그 보리차로, 냉장고에서 보리차로 이제 보리차를 꺼내서 약을 먹는데, 한 번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서 약을 딱 먹는데 이상했어요. 뭔가 막 목이 탁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1분 마시고 1분은 뱉어버렸어요. 그 의사한테 가서 보니까 식도가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마신 게 바로 마시면 치사하는, 바로 죽는 독국물이었습니다. 독국물. 과연 이 사람이 이 독국물을 누가 탔을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보니까 범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을 알고 보니까 그 옆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던 자기 부인이었어요. 이 남자는 어이가 없었죠. 황당하죠. 그래, 내가 평생 여지껏 살면서 믿었던 나의 부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저히 믿을 수는 없지만 왜 그랬을까 하고 하면가. 그 부인을 의심하고 보니까는 또 의심되는 사항이 또 있어. 내가 왜 위험이 걸렸지? 내가 누구보다도 이 소화기는 튼튼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3개월 전부터 이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수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독국물을 사다가 미량으로 타가지고 계속 준 거예요. 남편한테 빨리 죽으라고. 그러다 안 죽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타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죽이려고 했었는가 수사를 해서 밝혀냈는데요. 남편은 37살, 그 밑에 부인은 2살 차이 35살. 그런데 5살 연하에 내연남이 있었어. 그 내연남하고 같이 살려면 남편을 넣어서 아웃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인이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내연남은 고사하고 이거 차고 들어갔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정직하지 못. 예, 살았습니다. 예. 남자들은 알고 보면 좀 띠리해. 그런 부인하고 그저 살은다고 또 했을까? 살라. 예, 정직하지 못하면 가장 이익될 것 같지만은 가장 손해보는 건 다다.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직장 상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괴로운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새끼가 내 속을 다 썩여. 사실은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그걸 잘 모르죠.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중에서도 이제 담배 피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저도 담배를 펴봤습니다. 요즘은 안 피지만. 담배는 말이죠, 피면은 건강에도 안 좋죠.
또 냄새는 얼마나 납니까? 그죠? 입에서도 냄새나고 옷에서도 냄새나고. 아니 담배 피는 사람 나한테 이게 결제로 오면은요, 아유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어. 수단인지 몰라. 그 막 빨리 끝내려고 담배 피고 냄새나게 오는지 모르는데 나 얼른 사인하고 빨리 가라 그러지. 속으로. 그 사람들, 저도 담배 펴봤거든요. 아침마다 이게 양치질 할 때만 욱욱 해요. 끊어야지. 욱욱 하면서. 그런데 다 아침만 먹고 있으면 또 물고 있어. 이게 끊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나를 가장 괴롭습니다. 매 사례가 많습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그래요. 술도 저도 많이 마셔보기던데. 술 마시고 그 이튿날 아주 낑낑 앓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술 따라서 누가 이렇게 넣어주던가요? 내가 마셨어. 담배도 누가 이렇게 담배 펴가지고 연기를 푸고 불어주던가요? 내 손으로 내가 폈어. 그러고서 힘들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확률하고 나한테 죽을 확률하고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누구든지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보살님 누가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 본인은요? 다른 사람한테 죽는 것을 타살이라고 합니다. 또 나한테 죽는 것을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죠? 살자는요, 죽일 살자예요. 똑같이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타살,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도 자살,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범죄예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은 1년에 372명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은요, 13,832명입니다. 37배가 더 많습니다. 길가에 다니시다가요, 위험한 데 갔다고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나를 무서워하세요. 나를.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자살이라는 것이요, 범죄거든요. 여기 아주 베테랑 형사분들이고 우리 송락인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타살은 살인죄로 해서 5년 이상 이제 이렇게 살인 이렇게 무기징역 내지는 이제 사형입니다. 자살도 똑같은 살인인데 범죄인데 하고 나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자기는 내 목숨이라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살 방조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살할 때 도와주면은 그것도 범죄라서 자살 방조죄로 처벌합니다. 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바로 자신이라는 걸,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직해야 하는 줄 알면서 왜 정직하지 못할까? 우리 상식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질과 현상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여비서를 하나 고용을 했습니다. 새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여비서가 얼마나 예쁜지 아주 기가 막히고, 일도 잘하고. 근데 이 여비서를 딱 채용하니까는 그냥 수수했던 여비서 있을 때는 이 사장이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워낙 예쁘고 아주 아름다우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 저걸 어떻게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 기회를 봅니다.
그런데 이 여비서가 얼마나 깐깐한지 절대 기회를 안 줘. 야, 저걸로 자를 수도 없어. 저걸 잘라버릴까? 자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나 잘해. 아주 똑똑해. 근데 어느 날은 이 여비서가 말이죠, 살그머니 찾아오더니 사장님한테 아주 속삭이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우리 아파트로 한번 와주세요. 오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올 때 이걸 기다렸는데 너도 그걸 여지껏 기다렸구나. 그래서 막 신이 났습니다. 룰루랄라 룰루하고 때 빼고 광 내고 시계 보면서 이제 퇴근 시간 저녁 때만 이제 오기 기다렸죠. 멋있게 차려입고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비서가 아주 그런 아주 차림으로 입고 나와서 아주 애교가 철철 넘치게 아주 몸살나게 속삭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5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방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5분 있다 들어오라면 그때 들어오세요. 사장이 얼마나 신났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만 준비하냐? 나도 준비해야지. 그게 예의일 것 같아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아주 실오락이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 벗어놓고 좀 있으니까 5분을 기다리니까 안방에서 사장님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얼마나 신납니까? 안방 문을 열고 착 들어가는 순간 걔 망신을 당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 여비서하고 회사 전 직원이 모여서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본질을 망각하면 걔 망신을 당합니다. 아니, 사원이든 남자 사원이든 여자 사원이든 예쁜 사원이든 미운 사원이든 사원을 채용했으면 일을 시키려고 채용했지 왜 홀랑 벗고 안방에 들어가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강아지가 된다고. 본질을 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성공이 행복이고 행복이 성공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은 성공해야 돼요. 이게 공식이 맞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식이 안 들어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공이 아닌데도 현상만 보고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럽니다. 성공은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던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죠. 그죠?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데, 성공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 수단과 방법이 아주 정상적인 거,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이고, 요게 이제 성공입니다. 그죠? 근데 수단과 방법이 바르지 않은 성공도 있어. 그건 사실은 성공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성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는 공식이 안 들어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덜 이해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샀다 이거예요. 샀어. 아주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싶었는데 그걸 샀어. 근데 한 집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또 근검절약해서 샀어. 근데 어떤 집, 한 집은 그 남편이 사기쳐서 그걸 샀어. 똑같이 성공이요? 열심히 일해서 벌고 한 집은 말이죠.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남편은 그래요. 자기가 근검절약해서 이걸 샀으니 참 고맙네. 부인은 남편한테 그래, 당신이 밖에 나가서 그 어려운데도 열심히 일하더만 이걸 샀네. 이러면서 아주 1층이라도, 비록 1층이라도 아주 비행기 탄 것처럼 그렇게 좋은데, 사기쳐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들어오긴 왔는데 어딘가 캥기는 게 많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미있을 새가 없어. 행복할 새가 없어. 그저 열쇠만 두툼하게 잠가. 야, 이중장치로 해라. 이중장치로. 경찰관이 수갑 차고 오면 큰일 난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같더라도 본질은 차이가 크더라 이거죠. 정직하지 못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더라 이겁니다.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이 이제 시골에 이제 지역에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번 또 이제 하루는 이제 골동품 수집으로 이제 지방을 도는데 아마 이 서산 쪽이나 이렇게 왔었던가 봐요. 골동품을 수집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제 때가 돼서 점심을 먹는데 어느 이제 그 음식점에서 가서 이제 점심을 딱 먹고 있다 보니까 앞마당에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 그 개 밥것을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비싼 골동품이네 저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골 놈들은 역시 무식하구나. 저 비싼 골동품에 개 밥그릇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쓴 거예요. 저걸 내가 가져가리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개밥그릇을 찾아오면 저 시골 사람이라도 뭔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 주인장, 저 개를 좀 내가 사면 안 되겠소. 후하게 쳐주리다. 근데 개도 시원찮은 똥개를 갖다 아주 비싸게 썼어요. 골동품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주인장이 그럽시다. 이거 개를 샀어. 사고 나서 이제 저 밥그릇만 손에 이제 쥐면 되는데 그래서 주인장한테 주인장, 저 이제 개도 없어졌는데 저 밥그릇 뭘 거요? 밥그릇까지 끼워 팝시다. 그러니까 주인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주 재밌어요. 안 됩니다.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지금 100마리도 더 팔았어요. 시골 사람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봅니다. 세상에 만만하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농사짓는 농부가 늘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은 이 소작농이 아니라 내 땅에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는 거기에 말이죠. 어떤 부자가 아주 부자가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방이 났어. 그 신문을 보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땅을 그렇게 준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당신은 얼마나 땅이 필요하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해가 뜰 때 나가서 저녁에 해가 질 때 돌아올 만큼 땅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그 농사 다 지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어야죠. 그러면 줄이다. 그러면 확실히 주는 겁니까? 줍니다. 오늘은 오후가 됐으니까 내일 해 뜨기 전에 와서 이 언덕에 와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만큼 땅을 줄 테니까 내일 이 자리에서 해 뜰 때 만납시다. 그렇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농부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내일이면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서 기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주 해 뜰 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려고 물도 준비하고 간단히 먹을 점심도 도시락도 준비하고 또 가면서 내 땅만큼 표시할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나 기뻐서 잠이 오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아침 되기만 기다리다 이제 약속한 장소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거기에 또 그 땅을 준다는 그분도 와 계셨어요. 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그런데
자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네. 뭡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들어와야지. 해가 진 다음에는 안 되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출발하세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뛰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보니까 땅이 너무나 좋아. 이 땅이 내 것이 된다니까는 막 신이 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도 안 마셨어요. 물 마실 새가 있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떼야지. 배가 고팠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은 등에 있는데 안 먹었어요. 이거야 내일 먹으면 되지. 이 시간에 땅을 좀 더 차지해야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아, 해질 때까지 들어가야지. 그런데 벌써 어둑어둑해지려고 해가 질려오는 그런.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뛰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딱 언덕 위에 왔는데 해가 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랬습니다. 해가 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농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뛰다 보니까 제 잠깐만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인한테 야, 좀 쉬게 놔둬라. 그리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아직도 엎드리고 있어요. 야, 이렇게 깨워봐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서 죽어버렸어. 주인이 하인한테 자, 저 사람 좀 묻어주거라.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저 한평 남짓하면 되는 것을 무언 욕심을 그렇게 많이 버렸나. 다 허사로운 거. 저 한평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갈 땐 다 차지하는 한평인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리다 저렇게 일찍 갔나.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은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그죠? 자기 본분을 잊게 하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심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욕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사는 걸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하게 살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거짓이었어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얘기 좀 한번 해줘야겠네요. 작년에 1월 10일 날입니다.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4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화재가 났는데 아주 아파트가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거기에 의정부에 뭐하는 사람은 간판 다는 아저씨 이승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51살 먹은 분. 그분이 주변을 지나다가 불이 났으니까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아저씨는 늘 간판 다는 게 일이기 때문에 로프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불이 나서 보니까 3층, 6층, 7층, 8층에 막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야단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로프의 끝에다가 이 몸이 들어갈 만큼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리를 이용해서 계속 구했던 거예요. 10명을 구했어요. 이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방송국 기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훌륭하냐. 그런데 이 이승선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나를 믿고 내 노프를 잡아준 그분들이 고맙죠.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의인이다, 뭐다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요. 어느 독지가가 너무나 보기 좋아가지고 저런 사람이 요즘도 있나 해가지고 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이승선 씨가 하는 얘기가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서 왜 안 받습니까? 하니까 저는 가난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벌은 그 돈이 좋지. 그 돈이 좋지. 같은 시민으로서 시민을 구했다고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쉬는 날도 어디선가 의정부에서 간판을 달고 있을 겁니다. 이승선 씨. 그런 분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렇게 양심껏 사는 것이 나에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나하고 늘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 또 요 앞에는 없지만은 또 잠시 후에는 마주칠 사람들, 우리 동료, 또 가족, 이런 분들한테 거짓이 없어야죠. 눈앞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험담을 많이 그 사람한테 해보세요. 험담할 땐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험담하고 난 순간부터 마음이 찝찝해. 이 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듣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찝찝하단 말이야. 또 이제 그 사람을 언젠가 만났어.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었나 안 들었나 눈치를 보게 돼. 그죠? 표정을 보면서 표정이 좀 이상하면 야 저건 내가 엊그제 요건 거 들었나 봐. 영 찝찝해. 돈도 안 주고 내가 뱉은 얘기 때문에 이렇게 찝찝해. 근데 거꾸로 보이진 않지만 내 앞에는 없지만 칭찬을 많이 해줘봐. 그 사람 훌륭해. 진짜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그 사람은 잘 될 거요. 뭔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그러면 하고 나서도 이 얘기가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 편안해. 내 마음이. 어떻게 살겠어. 늘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에 양심껏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늘, 땅, 자연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무가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는데 여기서 거짓되면 안 된다. 우리 선비들은요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내 그림자에게 당당해야 된다. 또 혼자 잘 때는 내 이불에 대해서 떳떳해야 된다. 이렇게 사셨다고 그럽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늘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거짓이 없으면은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아주 편안합니다. 그죠? 또 나에게 상대방에게 거짓이 없으면은 마음이 당당해요. 당당해.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게 없어. 세상에 대해서 거짓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막습니다. 꿀릴 게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 정직되게 살 때 우리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표정을 한번 보죠. 나에게 거짓이 없으면은 내 얼굴이 근엄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거짓이 없으면은 늘 미소가 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실컷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못 웃어.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 줬을 때 내가 그 사람 만나면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거짓이 없으면은 내 표정은 늘 밝을 수가 있습니다.
큰 누구 안 본다고 나쁜 짓만 하면은 밝아집니까? 안 밝아지죠. 이 편안하고 근엄하고 당당하고 너그러운 미소가 가득하고 맑고 밝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까 내가 그 전철에 타고 가다 봤던 할머니, 그분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죠? 이 얼굴이요. 보니까 그 얼굴이더라고, 이 얼굴이. 아까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한번 지어봤잖아요. 그죠? 그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얼굴이, 그래서 나 이것이 행복의 계급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얼굴이 난 행복의 계급장이라고 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는 세상에는 계급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달고 있는 것도 계급이에요, 이것도. 이거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 또, 우리가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이것도 계급이잖아요. 그죠? 또 돈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도 계급. 은행에 가면 대리, 상무, 은행 지점장 있어요. 근데 이게 계급이 높다고, 또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이 행복의 계급장이,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최후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는 목적. 그 최후의 목적이 어디서 오느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직에서 오더라 이겁니다. 공감 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웃음 강의 한다고 하루 가서 웃자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루 웃는다고 행복한 그런 근엄한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체할 뿐이지. 평생을 정직하게 나에게 거짓이었고 상대방에게 거짓이었고 세상에 대해서 거짓이 없을 때 그게 정직한 삶이고, 그 정직한 삶을 통해서 이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 세속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서광사의 이 대법당에서 선지식 법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석가모니를 신뢰하고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불자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또 불자는 아니지만은 또 오늘 이제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한다니까 오신 분도 있고, 아까 어느 분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또 서장이 이렇게 한다니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세속의 삶이나 이렇게 그 불자의 삶이나 크게 다를 건 없지만은, 여기 이제 법당이고 하니까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그 불자 아니신 분도 손해날 일은 없으니까는 참고해서 좀 들어보세요. 나에게 거짓이었고 상대방이 거짓이었고, 그래서 편안하고 근엄하고 이 얼굴이 당당하고 미소 짓고 맑고 밝은 이런 얼굴이, 한번 불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을 해 보세요. 어느 분 많이 보신 분 같지 않아요? 한번 부처님 얼굴,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무슨 뜻인지 부처님 얼굴은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이렇게 좀 보시죠. 예? 한번 보세요. 저분이 왠지 불안해 보이시나요? 편안하시죠? 어디 경망스럽게 보이세요? 얼마나 근엄하십니까? 그죠? 또 아주 당당하시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좀 나쁘게 하면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당당함이 서려있죠. 그죠? 그리고 저 미소에 한번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얼마나
몸 전체 미소가 띄었습니다. 저런 미소. 또 보세요. 어두워 보이시나요? 얼마나 맑습니까? 얼마나 표정이 밝으세요. 그죠? 야, 저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더라니까요. 근데 저분의 얼굴은, 그죠? 예. 박수 한 분이 치면 따라서 치는 겁니다, 이럴 때. 박수 안 치면 의심받아요. 아니라는 뜻으로. 근데 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저런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나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요, 열반에 드셨던 분입니다.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저 얼굴이 나오신 겁니다. 열반과 해탈. 그래서 저 얼굴이 바로 열반의 경지를 드셨기 때문에 산다. 열반, 제가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라서 굉장히 참 망설여지는데, 열반이 뭔지 잘 아시죠? 열반을 좀 설명드리면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108가지랍니다. 탐, 진, 치, 이래가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이런 걸 해서 108가지가 있다.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탐, 진, 치, 이런 108가지의 번뇌를 벗어 던지고 그 사슬을 끊고 이제 자유와 기쁨과 평온 속에 드는 것을 해탈이라고. 맞죠? 네. 해탈이라고. 해탈과 열반은 비슷한 말로 쓰는데, 해탈을 거쳐서 그 기쁨과 평온과 자유의 최고 경지에 드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죠?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도 공부 많이 했네. 그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해탈과 열반을 들기 위해서 번뇌를 벗어야 되는데, 108가지나 되는 번뇌를 벗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8가지의 바른 도리를 행해야, 수행하는 자만이 해탈, 열반에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8정도, 이걸 8정도라고 하는데요. 8정도가 이렇습니다. 밑에. 정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아시겠지만, 정견. 바르게 보는 겁니다. 또 정사. 예.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정업. 바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정업. 이게 바르게 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이제 일하는 거죠. 정명. 이게 바른 방식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겁니다. 정진. 예. 바르게 정진하는 겁니다. 다음엔 정념. 바르게 깨우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입니다. 예. 바르게 집중하는 거죠. 이 8정도가 가만히 보세요. 정자, 바를 정자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율을 해놔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8정도가 제가 나에게 거짓이었고, 상대방에게 거짓이었고, 세상에 대해 거짓이 없는 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네. 야, 내가 봐도 참 강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전국에 경찰서가 251거든요. 경찰서장이 251명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하게 멋있게 하는 서장은 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정직하게 사느냐, 어느 날 갑자기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난 그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정직의 가치를 알았으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준비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 정직해,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생각. 일단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 여기서 한번 동영상 좀만 보실까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충직입니다. 충직. 예, 정직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내공이 생겨가지고요, 그 사악한 생각, 아까 얘기한 메디나충 같은 그런 기생충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요 틈이 조금 벌어지면은요, 사악한 마음, 기생충이 다 들어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합니다. 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웃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웃되 밝게 웃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도깨비가 엄청 많았어요. 그 도깨비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요즘 없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우리 송 회장님, 그죠? 과거엔 도깨비 많았어. 그 도깨비가 언젠가부터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진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전기불 들어오고부터 없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소변 보러만 가도 도깨비 나온다고 그래서 없어. 이제 도깨비 불 보인다는데 전기불이 환하게 밝히니까 도깨비가 하나도 없었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밝을 때 사악한 생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웃으세요. 웃으면서 나쁜 짓 하는 분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표정이 밝으면서 나쁜 짓 하는데, 나쁜 사람 만화책에 보면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그죠? 그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밝게 웃을 때 우리 마음에 허사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은 크든 작든, 나한테 한 약속이든 우리 가족한테 한 약속이든 모르는 사람하고 한 약속이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홀대받지 않으려면 지금 자식들한테, 어린 자식들한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도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네가 커서, 내가 늙어서 불편할 때 그때 너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린애들한테 막 이상한 것만 가르쳐. 큰일 납니다. 걔가 그대로, 지금은 이상한 거 가르쳐서 시험 볼 때 컨닝하고 뭘지 모르지만은 걔들이 크면 나중에 나한테 컨닝하고 나한테 못된 짓 해. 배운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직의 덕목을 이제 이게 아주 덕목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오늘 제가 서광사에 온 목적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계신 부처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목구비를 잘 보시고 표정도 잘 보시고 저 부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도 그냥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 이게 그 눈을 감아도 또 집에 가셔가지고 잠잘 때도 저 부처님 얼굴이 그려질 정도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신 김에 부처님을 다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가라니까 이따 저 손으로 들고 가시려 하지 마시고 가슴에 품고 가시라 얘기입니다. 가슴에. 네. 가슴에 품고 가셔가지고 저 부처님을 이제 품고 가셔가지고 의지하세요.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궁금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하고 부처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저걸 모르는 게 있어 부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걔한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럴 때도요. 교과서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부처님한테 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든 부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풋이라 영어로 인풋이라 합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걸러서 받으세요. 아까 메디나충을 예방하려면은 거름망에 걸러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악한 그 아주 기생충도 막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설렁설렁 그냥 서툴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처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생각하세요. 이럴 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하시고 내보낼 때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아웃풋 할 때도 부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걸 행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 생각 어떠세요? 이 안에 있으니까는 서광사까지 찾아와도 좋지만 안 찾아와도 이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늘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내가 보지만은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어요. 또 부처님처럼 그런 부처님의 지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처럼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부처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부처님처럼 이 의식주를 구하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부처님처럼 정진도 잘할 수 있고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도 있고 부처님처럼 오래 뭔가에 걸도록 집중할 수도 있고 이게 곧 아까 얘기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 이렇게 팔정도를 시행하고 이게 뭐 팔정도는 몰라도 돼요. 정언 정사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만 생활을 해서 아주 이게 습관이 되도록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모셨던 부처가 내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이럴 때가 오는 거죠. 이래서 해탈의 경지를 맛보고 이래서 행복의 경지를 맛보고 또 우리 불자들의 최고의 목적인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럼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